11학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122쪽을 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서술자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서술자의 태도, 또 거리,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은 여러분이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테니까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우리 팀이 이럴 때랑 그다음에 또 상대 팀일 때랑 또 다르게 생각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 이제 거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리. 자, 거리. 자, 도대체 거리라는 게 뭘까? 거리라는 것은 서술자, 인물, 독자 사이에 가깝고 멀게 느껴지는 심리적인 거리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서술자 뭐였죠? 소설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서술자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점이나 또 인물 제시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해서 이제 이 표를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여기 보면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 그 다음에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지금 이제 이 시점에 따라서 이제 멀고 가까운 게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게 이 표로 나와 있어요. 네. 자, 이 표를 보기 전에 먼저 이 밑에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는 이제 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소설을 읽고 있는 사람. 자, 우리와 그 다음에 이 서술자. 지금 그 소설에서 그 소설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어떠냐. 근데 이제 거리가 멀고 가깝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독자는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전후를 모두 말해주는 친절한 서술자를 더 가깝게 느낀다. 다시. 독자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고, 앞뒤, 이러니까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렇게 앞뒤 사건을 다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하고 굉장히 마음적으로 가깝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는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를 어떻게 느끼냐 하면, 자, 봐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은 지금 서술자가 누구예요? 서술자가 지금 나한테 직접 이야기해주고 있잖아. 그렇죠.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그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의 마음을, 심리를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잘 설명해 준단 말이야. 독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지. 가깝게 느껴. 가깝게. 마치 친한 친구나 이제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야. 자, 그거에 비해서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 자,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는 관찰자잖아. 그러니까 관찰자니까 그 어떤 인물들의 마음까지는 잘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인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없어. 자기가 보는 것밖에 우리한테 알려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친절하지 않은 서술자잖아. 다 알려줘야 친절한데. 그리고 여기 나왔죠? 친절한 서술자를 더 가깝게 느낀다라고 했으니까 이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어떻게 말하면 덜 친절한 거야. 뭐 영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왜 빨개졌는데
그 우리는 그게 궁금하잖아. 독자인 우리는. 그러면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은 사실은 영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민이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걸 숨기고 있어서 그래. 뭐 이렇게 설명해 주면 우리 그렇구나 알 수 있잖아. 그런데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그냥 영수가 얼굴이 빨개졌다. 거기까지밖에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덜 친절한 이런 서술자를 독자는 어떻게 느낀다고? 그렇지. 멀게 느낀다. 자, 그래서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 서술자가 가깝냐 멀냐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죠.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느냐, 라는 거. 자, 이번에는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야.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 자, 요거는 또 위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서술자가 다 설명해 줬어. 그러니까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자, 서술자가 영수가 그 지민이를 좋아해서 얼굴이 빨개졌구나. 자, 이렇게 다 알게 됐어. 다 알게 되면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독자인 우리는 영수한테 그렇게 굳이 막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 왜냐하면 뭔가 궁금한 게 없잖아. 다 알려줬으니까. 다 알려줬어. 그래서 독자가 굳이 그 인물한테, 그 영수라는 인물 있잖아? 영수라는 인물한테 굳이 가까이 가서, 왜 저러지? 왜 얼굴이 빨개졌지? 그렇게 막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멀리 서서, 얘 영수가 이게 지민이를 좋아해서 저렇게 얼굴이 빨개졌구나? 난 다 아는데 뭐. 그러니까 굳이 막 앞으로 나아가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독자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1인칭 주인공 시점 뭐야? 자기가 자기 이야기하는 거잖아.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물한테 굳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게 뭐 그 사람, 그 인물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정보를 알게 되니까.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도 마찬가지지. 이미 이제 그 서술자가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인물을 좀 멀게 느끼고, 좀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고.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은 1인칭 그냥 관찰한 사실만 우리에게 전해준 거잖아. 그렇죠. 영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라고 딱 그것만 우리에게 전해줬잖아. 그러면 이제 독자인 우리는 그 영수라는 인물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치? 왜 빨개졌지?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영수 주변 인물도 막 살펴보고, 뭐 혹시 무슨 사건이 있었나? 하고 막 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영수에게 다가간다는 거야. 자,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인물을 어떻게 좀 더 가깝게 느낀다. 아까 이 독자와 서술자와의 거리, 서술자의 거리하고는 좀 반대됐었지. 그렇지. 자, 독자와 서술자는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독자는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서술자를 더 가깝게 느껴져. 뭔가 비밀 같은 걸 나한테 이야기해 준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다 보면 정작 그 인물한테는 별로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 거지. 막 내가 알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는 좀 멀게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야. 자,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자, 서술자와 인물. 그러니까 그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서술자와 또 인물은 또 어떤 거리가 있느냐 볼게요. 자,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시점. 어떤 거죠? 그렇죠.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아니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지. 자, 이럴 때는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서술자가 그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자, 즉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와 그 인물의 거리가 어때요? 매우 가깝고, 그렇죠?
매우 가깝겠지? 자, 반면에 서술자가 어떤 행동만을 이렇게 서술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인물의 마음을 잘 몰라, 서술자가.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떨어져 있겠죠. 막 이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 우리가 친구들끼리 친하면 그 친구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친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우리가 친하지 않을 때는 그냥, 걔는 뭐 키가 몇 센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얼굴에 주근깨가 있고, 뭐, 요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자가 인물의 어떤 모습, 외적인 행동만을 이렇게 서술할 때는 우리가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시점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웠잖아.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깊게 나가는 게 바로 이 거리에 관한 문제야. 자, 그런데 이 거리에 관한 문제는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가까워. 그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멀어.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은 사실은 너무 헷갈려. 너무 헷갈리고 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모두 있었어. 그렇죠. 여기 독자와 서술자, 그 다음에 독자와 인물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각각의 경우를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막 머리가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해해야 돼. 이해해서 해야지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로 정리한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예요. 이 표.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좀 기억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렇죠? 자, 독자와 서술자. 자,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 누구야? 나야, 나.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야? 우리한테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하고 그 서술자 사이는 굉장히 가깝겠지. 그렇죠?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뭐 이런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친절한 서술자잖아. 친절한. 자,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다 보면, 독자 입장에서는 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알려는 노력을 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어? 그쵸? 안 한다 그랬지. 왜? 왜냐하면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다 설명해 주니까. 다 설명해 주니까. 그래서 이 독자와 인물 사이는 이렇게 좀 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술자와 인물. 자, 생각해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누구라고? 나. 그쵸? 내가 내 이야기 하는 거니까 서술자도 나고 인물도 나란 말이야.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가깝겠지. 그렇죠? 자, 전지적 작가 시점도 마찬가지야.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제 이 서술자, 이야기를 전해주는 서술자가 다 설명해줘. 다 친절하게 설명해줘. 정말 친절해. 그러면 우리는 뭔가 내가 비밀을 안 듯한 내가 지금 이 인물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았어. 왜 이런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뭐 행복한지, 슬픈지, 우울한지, 이거 내가 다 알았어. 다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 나한테 그런 비밀 이야기를 해준 서술자가 너무너무 가깝게 느껴져. 그런데 반대로 그 인물들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지. 다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와 인물 사이, 우리와 인물 사이는 좀 멀고요. 서술자와 인물은 서술자들이 그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다 아는 거잖아. 그 마음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가까워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들이 똑같지. 그렇죠. 자, 그리고 1인칭 관찰자,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도 또 같아요. 자, 1인칭, 이 관찰자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자기가 그냥 관찰한 것만 우리한테 이야기해줘. 즉, 친절한 거야, 친절하지 않은 거야? 그렇죠. 친절하지 않아. 나한테 모든 걸 다 이야기해주는 게 아니야. 어,
내 친구가 나한테 막 자기 속 얘기를 다 하면 우리가 막 친하다고 느끼잖아.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일부는 이야기하고, 일부는 말하지 않고,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약간 마음의 벽 같은 게 생기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관찰자 시점은 이 서술자, 이야기를 전해주는 서술자가 독자에게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멀게 느껴져. 자,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 독자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관찰자들이 다 얘기를 안 해주잖아. 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막 궁금한 거야. 왜 그러지? 그래서 막 더 알고 싶어. 더 알고 싶어. 이 설명이 잘 안 나오니까, 진짜 왜 그런 거야? 하고 더 알고 싶어서 좀 더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고 이제 점점 가까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독자와 인물 사이는 가까웠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와 인물. 이 서술자가 그 인물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 마음도.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거리는 멀게 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설명을 듣고 한번 여러분이 이해한 만큼 여러분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머리로만 막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되게 헷갈려요. 헷갈리고 또 외울 생각하면, 물론 뭐 여러분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거 뭐 외우는 게 좋다. 뭐 그럼 외우면 되는데, 또 외우다 보면 또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선생님도 이거 이해하는 게 오래 걸렸거든. 힘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꼭 이해하는 것, 이해해 보도록 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소설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소설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렇지, 인물들. 인물들 찾아보라고. 인물이 없는 소설은 없으니까. 그렇죠, 인물들. 자, 그런데 그 인물들에도 어떤 유형이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이라고 나오는데, 자, 평면적 인물이라는 것은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이야. 그렇죠?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 사실 이제 현대소설에는 이런 인물이 거의 나오지 않아. 그쵸? 현대소설에는 원래 처음엔 좀 착하고 순진했는데, 막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갑자기 막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 막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못됐는데 나중에 착한 사람이 되거나, 이렇게 성격이 막 변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은 이런 인물들을 그냥 평면적, 뭔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게 없으니까 평면적 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고전 소설에 등장한다. 예를 들어서 흥부전에서 흥부 있잖아. 그쵸? 동생. 흥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때? 착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할 정도로 너무 착해. 형한테 쫓겨나도 그냥 형을 이해하고. 그쵸? 형이 다 뺏어가도 뭐 형이니까 괜찮아 이러고 왜 도대체 저런 사람이 현실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이런 게 바로 평면적 인물이에요. 자, 그거에 반대해서 성격이 이제 사건이 진행되면서 따라서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들이 있어. 변화하는 인물들 이제 그것을 입체적이다라고 해서 입체적 인물이다라고 해요. 우리 뒤에도 이제 그 문제에도 나오는데요. 감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감자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복녀거든요. 근데 이 복녀가 처음에는 굉장히 도덕적인 성품을 지녔어. 그래서 이제 잘못된 일은 하지 않아. 굉장히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분명히 성격이 변했죠. 자, 이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입체적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개성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더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쟤는 참 개성이 있어. 개성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각각의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성격인 거잖아. 개성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개성적 인물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유행이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자적인, 독특한 성격을 뚜렷하게 지닌 인물들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그 조선시대 여자들, 조선시대 여자들은 다 뭐 순종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할 말도 잘 안 하거나 무조건 참고 이게 보통 일반적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뭐 자신의 어떤 주장을 이렇게 막 표현한다든지 예, 그렇죠? 이러면은 그 당시에 어떤 전체적인 흐름하고는 좀 다르게 자신만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개성적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거와 달리, 어떤 특정 시대나 어떤 특정 시대나 특정 계층이나 그 어떤 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인물 유형이 있어. 아까 말했듯이, 조선시대라는 어떤 시대에 그 당시의 여성들의 모습, 그쵸? 그럼 여성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누군가, 어,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전형적 인물이다라고 해요. 껍빛달리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이인국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일제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또 우리나라, 이제 뭐 소련에 또 옆에 가서, 소련에게 붙어서 살기도 하고, 나중에 또 미국에 붙어서 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혼란한 시기를 거쳐가면서 그때마다 그 시대적인 흐름에 영합해서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행동하는 어떤 기회주의자라는 어떤 특성을 잘 보여주는 인물.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라는 게 뭐예요? 어떤 기회를 잡으면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 자, 세 번째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인데 이건 쉽게 생각하면 주동인물은 뭐야? 작품의 주인공이야, 주인공. 작품의 주인공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냥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반동 인물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주인공 있고 항상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 담당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악역들 때문에 이제 주인공이 더 이렇게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동인물은 바로 그런 거야. 주동인물, 즉 주인공의 반대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대립자, 적대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 유형이에요. 예, 악역 담당인 거죠, 결국은. 네. 자, 그래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까지 봤고요. 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소설 속 인물에는 인물에 대한 작가의 평가가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 인물에 대해서. 왜냐하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 작가가 좋아하는 인물도 있고, 작가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인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작가가 이 인물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이렇게 그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인물에 대한 이 서술자의 태도가 결국은 작품의 주제이기 때문이야.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흥부놀부 있잖아. 흥부놀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서술자가 흥부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너무 착하고 정말 그래서 이제 이 흥부가 고생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흥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놀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야. 놀부 그래서 이제 막 외양을 묘사하거나 뭔가 이제 그럴 때 그렇단 얘기는 이 서술자는 착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 서술자의 태도가 작품의 주제와 연관이 된다. 자, 그래서 인물에 대한 태도를 살피면 의도나 주제를 짐작할 수 있는데 서술자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야. 크게 세 가지. 예, 거기 나와 있죠? 우호적 태도, 즉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대적 태도. 적대적 태도는 비판.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객관적 태도. 그러니까 뭐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고 이제 적당히 이제 중립을 유지하는 거죠. 중립. 이렇게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예. 사실 이제 이 태도는 소설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보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짧은 글을 가지고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호적 태도, 긍정적 태도라고 그랬잖아. 인물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서술하는 경우예요. 그렇죠? 자, 그거는 인물을 어떻게 동경. 아, 동경은 막 닮고 싶다. 그런 얘기잖아. 동경은. 근데 우리가 닮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경외, 막 공경하는 거. 그다음에 동정, 연민. 다 동정과 연민 다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데 불쌍하게 생각하고 가엾게 생각하는 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그 인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아예 뭐 그 사람이 잘못되면 에이 쌤통이다 잘 됐네 이렇겠죠. 막 그게 안타깝고 불쌍하고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밑에 한번 소설 한번 여러분 읽어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자, 적대적 태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비판적 태도죠. 다른 말로 하면 부정적 태도지. 네, 부정적 태도. 자, 인물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서술하는 경우죠. 이럴 때는 비판하거나, 직접 비판하거나, 아니면 풍자도 비판이거든요. 막 우습게, 웃기게 표현하면서 비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냉소는 뭐지? 비웃는 거. 네, 냉소는 비웃음. 네, 조롱도 비웃는 거죠. 혐오, 분노,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서술자의 태도를 보면, 아, 지금 이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는 좀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 예,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 잠깐만 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 중요하죠? 자, 황망근은, 인물 나왔으니까 일단 동그라미 칠게요. 황망근은 훌륭한 성품의 인물이나 훌륭한 성품이라고 서술자가 직접 말을 하고 있네. 그렇다면 서술자는 황망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황망근은 훌륭한 성품이나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보고 그를 엉뚱하다고 무시한다. 자, 생각해봐. 지금 서술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을 마을 사람들은 무시하잖아. 그쵸?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서술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당연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지. 왜냐하면 황만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자, 어느 날 농민 걸기대에 갔다는 황만근이 실종돼. 이제 이 착한 훌륭한 성품을 가진 이 황만근이 실종이 돼요. 자, 이제 여기 대화가 나오는데 이제 민 씨라는 사람, 이 민 씨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실종된 이 사건을 이제 이렇게 파헤치고 다녀요. 이제 파헤쳐요. 자, 여기 이제 민 씨가 얘기하는 건데요. 그저께 밤에 내일 걸기대에 간다고 사람 모였을 때 이장님 또 인물 나왔네.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자, 이제 이 민 씨가 그 이장님한테, 황만근 씨한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고 이제 막 따지니까 이제 이렇게 좀 못마땅한 거죠. 자,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에 꼭 나오라 했는데 뭐 잘못됐나? 이제 화난 거죠. 그렇죠. 뭐 내가 뭐 잘못했냐? 농민한테 농민 걸기대에 나와라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자, 민 씨라는 인물 또 나왔죠? 민 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누구한테? 지금 이장님한테 따지고 있어. 어,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가 가야 합니까? 지금 황만근 씨가 실종됐거든요. 그 걸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아니, 황만근 씨가 꼭 가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자, 지금 우리 아주 짧은 글을 봤지만, 자, 민 씨와 이장님이 아주 친해 보여요? 아주 정말 지금 서로 이렇게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진 않지?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장님은
이 황만근 씨가 실종된 게 자기는 상관없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민 씨는 아니다. 당신하고 관련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장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서술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객관적 태도. 객관적 태도라는 것은 이제 중립적. 그러니까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다. 그런 이야기야. 자, 인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거야. 이제 뭐 판단은 독자가 하라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 그대로 서술할 테니까 이 사람 착한지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는 이제 독자인 여러분이 선택해라. 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천변풍경이라는 이제 소설에 보면은 이 소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년, 서울로 올라왔어. 청량리를 들어서서 달리는 자동차 창 너머로 소년이 본 거는 전차라는 물건이었다. 그 다음에 그 시골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 근데 전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차에 한번 올라타 보았으면 한다. 이제 전차에 올라타고 싶다. 근데 딱 그거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서술자가 그럼 이 소년에 대해서 뭐 이런 욕심쟁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전차 못하니까 불쌍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그 평가를 하지 않는 그래서 객관적인 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시점에 따른 거리 그 다음에 이제 서술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 125쪽을 보면은 이거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일단 그 간단 체크, 확인 문제, 간단 체크 먼저 볼게요. 소설에서의 거리란 서술자, 인물, 독자 사이에 존재하는 무슨 거리? 정말 거리가 아니죠. 눈으로 보이는 거리가 아니라 그렇지. 심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를 말한다.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왠지 가깝게 느껴져. 그 다음에, 나한테 친절하지 않으니까 좀 멀고. 그 다음에 너무 설명해주니까 별로 관심이 안 생겨. 뭐 이런 거리, 심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거죠. 자, 작가가 인물을 형상화할 때, 인물을 이제 그릴 때 드러나는 인물에 대한 태도, 작가가 인물에 대한 태도는 작품의 뭐하고 관련됐다고? 그렇지. 작품의 주제와도 관련이 돼 있어요. 크게, 뭐, 아까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거야. 세 가지. 긍정적, 부정적, 그 다음에 중립적. 이 세 가지였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초성에 맞춰서 하면 이거겠죠. 뭐 우호적 태도. 우호적. 우호적이라는 건 좋아한다는 거야. 긍정적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적대적. 적대적 태도. 그 다음에 객관적 태도. 이렇게 세 가지로 있다라는 거. 자, 2번. 자, OX 문제거든요. 1번. 평면적 인물이란, 자, 평면 기억나죠? 평면.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성격이 변화 없이 끝까지 지속된다. 그렇죠. 한번 착하면 끝까지 착하다. 그러니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전형적 인물이란, 전형적이다. 라는 건 뭐야? 그 시대나 그 어떤 사회에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럴 것이다. 라는 사람. 자, 특정한 계층을 대표하는 특성을 갖지 않고가 아니라 뭐야? 갖는 거지. 그렇죠. 특정한 계층을 대표하는 특성을 갖고 자신만의 개성적 삶의 양식을 가지지 않는 거야. 않는 거. 예, 그게 전형적 인물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설명은 이거는 이제 입체적 인물이겠죠. 특정한 계층을 대표하는 특성을 갖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적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물 유형은 입체죠. 근데 전형적 인물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틀렸고요. 자, 3번. 주동인물은 사건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그렇죠. 주인공이라 그랬잖아. 반동인물은 주인공의 반대에서 갈등을 빚는 대립자. 맞죠? 자, 4번.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독자와 주인공인 나 사이의 거리는 멀지만 자, 독자와 주인공인 나 사이의 거리는 멀지만 자,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 어떻다 그랬어? 자,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자, 볼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설명을 다 해준다 그랬죠? 친절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알려고 막 적극적으로 간다 그랬어? 안 간다 그랬어?
안 간다 그랬지. 왜냐하면 다 설명해 주니까. 그치? 그러니까 독자와 그 주인공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멀어. 뭐 내가 굳이 안 가도 다 설명해 주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내가 다 설명해 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의 거리도 멀어요. 다른 인물들과의 거리도 멀다. 그래서 틀렸어. X.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아까 우리 표를 봤던 거죠? 표를 봤는데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는 건데,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고 그랬어. 자, 1인칭 주인공과 전지적 작가 시점은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내용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자, 독자와 서술자. 자, 우리한테 서술자가 다 얘기해줘. 있잖아 말이야. 얘가 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얘는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고 막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면 어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 굉장히 가깝게 느끼겠지. 가깝게. 자, 그러다 보면 그 인물에 대해서 막 알려고 노력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지. 왜냐면 다 정보를 알려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인물과 독자 사이는 멀겠죠. 자, 그런데 이 서술자, 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그 인물에 대해서 잘 알잖아. 잘 아니까 우리한테 전해줬겠지. 그러니까 잘 아니까 서술자와 그 인물은 되게 가깝겠죠. 자, 관찰자 시점은 반대겠지. 독자와 서술자가 멀어. 지금 우리한테 설명해주는 사람이 친절하지 않아. 왜냐면 자기도 잘 모르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그래서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는 멀고요.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막 알려고 적극적으로 나가. 왜 그러지? 왜 저렇게 하지? 왜 마음이 뭐지? 막 궁금하니까. 그래서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 자, 서술자. 지금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그 인물에 대해서 잘 안다 그랬어? 모른다 그랬어? 잘 모른다 그랬잖아. 그쵸? 잘 모르니까 그냥 겉의 모습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지. 그래서 서술자와 인물의 사이의 거리는 멀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아마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처음 듣는 내용이라 금방 와닿진 않겠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거리와 서술자의 태도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치겠는데요. 오늘 과제는 여기 125쪽부터 그 다음에 129쪽까지 소설들이 나오죠. 이 소설들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여러분, 문제 풀 때 반드시 연필로 흔적을 남기세요. 알겠죠? 답만 딱 체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렇죠. 인물 찾아야 돼, 인물. 자,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커피떡일이라는 소설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앞부분 줄거리. 소설에서 앞부분 줄거리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요. 모든 정보 다 들어있다 그랬었지. 자, 이인국 박사는 인물 나왔네. 동그라미.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친일파로 잘 살았고, 광복이 된 후에는 소련군에 빌붙어서 위기를 모면했고, 1.4.5때 때는 또 그때도 또 살았고, 미국인의 도움을 받아 이제 사회 지도층이 된 거야. 이 사람. 자,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미국에 가기 위해 브라운 씨의 도움을 받고자, 브라운 씨. 자,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 줄거리에서 보면은 인물이 두 명이 나왔어. 이인국이라는 사람과 브라운이라는 사람 두 명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인국이라는 사람과 브라운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요 앞부분의 줄거리만 봤을 때 이인국 박사의 성격은 어떤 것 같아? 그쵸? 보니까 어때? 우리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그때그때를 기회를 잘 이용해서 잘 살아남은 거야. 그렇죠? 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소련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그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숙청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익국 박사는 판단한 거지. 지금은 이제 소련의 시대야.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막 일본에게 아부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막 소련 쪽에 가가지고 아부하고 그래서 이제 살아남고
예, 이런 성격을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브라운 씨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사건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을 보면서 인물들을 파악하고 인물의 성격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고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한 후에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설지를 보고서 꼭 메모를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과제 풀었던 부분 사진 찍어서 과제 제출에 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수업하느라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